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시작합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신문과 방송을 넘어서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를 연 유튜브 시대에 치러지는 건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달라질 총선의 모습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죠. 미디어오늘의 정철웅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언론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워 블로거이자 유튜버이십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연구하고 목소리 내고 계십니다. 창원대 이건혁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워낙 큰 지금 이슈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짚고 갔으면 싶은데요. 총선까지 한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네. 그 2달 동안 아마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고요. 일단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정부의 어떤 대처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 사태를 좀 적절히 대응한다면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고 회복자는 늘어나는 추세. 이걸로 볼 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희망 섞인 기대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짧게는 2월 안에 또 길게는 3월 중에는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 여당이 잘 대응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네. 총선에도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두 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가능성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하셨다시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당에게 유리하고 방역 시스템의 균열이 발생한다면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유튜브와 총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 기자님한테. 유튜브를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과 같은 SNS, 그러니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유튜브를 굳이 정확히 정의하자면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동영상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유튜브의 경우는 이제 영상 기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유튜브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이해는 아니고요. 네.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점점 그 SNS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유튜브 채널마다 커뮤니티라는 탭이 예. 작년에 다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상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SNS, 페이스북에 마치 글을 올리듯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네. 거기에 글을 올리면 저도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 페이스북도 친구와 팔로우 수를 합쳐서 거의 10,000명이 넘었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면은 좋아요 수가
100이나 200 뭐 이 정도라면 네.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좋아요 수가 뭐 700, 800 그리고 댓글도 뭐 100개 이상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유튜브도 커뮤니티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 그걸 또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친구 초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쪽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혹시 뭐 예, 뭐 서로 기능을 서로 이렇게 흡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학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전화 계열이냐, TV 계열이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전화의 후계자에 가깝고요. 네. 유튜브는 이제 TV 컨텐트 위주의 서비스죠. 그래서 네. TV의 후계자에 가까워서 계열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융합되는 부분들이 네, 좀 있다.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유튜브가 이렇게 뭐랄까요 대세가 돼버린 것까지 좀 짚어봤으면 싶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가 이렇게 대세가 된 거는 대세인 거는 맞죠 지금? 예, 대세인 건 맞습니다. 일단 그 선거를 준비하는 그 의원실만 봐도 다른데요. 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제 의원들이 트위터를 개설하기 시작했고요. 예. 16년에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다들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미 대부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이제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세상이 된 이유는 사실 스마트폰 보급률과도 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2012년에 그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된 사회라고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은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5G도 상용화돼 가지고요. 그리고 요금제도 좀 변하면서 그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드는 거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빠른 속도 그리고 무제한 데이터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그런 유튜브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이 사용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잖아요. 페이스북에 네. 아무리 제가 뭐 많은 사진과 글을 올린다 해도 저에게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는 일찍이 그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양질의 그 영상을 올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갖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어떤 전문가나 자기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진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아주 그 다양하고 또는 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거든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웬만한 거 검색하면은 없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가 전 세계를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는 이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건 뭐냐면 무료로 보지만 광고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만든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SNS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유튜브의 선전 모델이 매우 압도적으로 오랫동안 지배적 사업자로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의 유료 동영상 앱이 넷플릭스고 네. 개인 중심의 무료 동영상 앱이 유튜브다. 그래서 두 개로 재편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사실 유튜브가 예전에는 그냥 동영상 창고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가 먹히기 시작했던 게 그 2011년 12월부터 네. 이 유튜브에서 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보면
그것과 유사한 콘텐츠를 이제 상위에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올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대박이 나면서 내가 한번 무한도전을 보면 그 다음번에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무한도전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그 미디어 이용자를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묶어두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예,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20년 선거는 그 유튜브가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 자신이 속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그 유세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그 지역민들에게 또 총선에 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국면에서의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세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굉장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은요? 예. 워낙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사용자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네.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인기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수 후보를 본 마산 의시장 상인들의 반응을 살펴봤더니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게 조회수가 37만 회. 네. 예를 들어서 또 김태호 후보가 나타나자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가 보인 격한 반응, 이것도 31만 회. 뭐 이런 식으로 예. 일반 유권자들은 이제 그 선거가 시작되고 후보자들이 이제 유세를 다니고 하니까 당연히 그 후보자들이 에 대한 이제 관심은 높아지기는 하는데 유권자가 직접 그 후보자의 연설을 다 듣거나 또는 유세 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서로 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드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유세 현장에 가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런 영상에 대한 이제 조회수가 관심으로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선거에 대한 그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유튜브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선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예.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소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논쟁이 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계정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각 정치 세력들은 그런 이제 계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상도 해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예. 드리면요. 그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어떤 시사 정치를 하는 유튜버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지 않고 네. 언론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조사를 보면 그 기존의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특정 유튜브 채널을 더 신뢰한다 그런 응답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특징은 전 연령대별로 고르게
시청자가 많다는 점인데 작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유튜브 이용 시간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년 유권자들에게도 유튜브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그런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유권자들이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기존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본인을 노출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후보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것 같은데 혹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은 없나요? 후보들이 어떻게 좀 이걸 활용을 할지. 요즘 뭐 웬만한 후보들은 출마를 결심하고 난 후에 유튜브 계정부터 먼저 만드는 게 일종의 추세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이미 그렇게 80% 이상을 만들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도 그렇게 많이 예. 만들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름대로 서치를 해보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아마 사천남해 하동 지역구죠. 김재철 전 MBC 진작에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독자 수도 오늘 보니까 한 25,0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만들었는데 선거 이후에는 이제 도지사직을 전념하느라고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지 현재 구독자가 한 15,000명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여영국 의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통영 쪽에 양문석 예비 후보 가장 최근에 또 출마 선언을 한 창원 의창구의 김순재 후보 이런 분들도 유튜브를 최근 개설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사실은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비선거 시기에도 계속 활동을 해왔다면 자기 계정이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선거용 계정을 만들면 이거는 이렇게 일부는 효과는 있지만 선거 시기에는 약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계정 같은데 잘 묻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요즘에 함께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출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치 평론을 하는 그런 이제 계정과 함께 인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정책을 어떤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노출 지점을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의 명과 암이라고 할까요? 또는 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요즘 핵사이다 뭐 그렇죠. 듣다 보면 시원하고 뭐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편파적이잖아요. 얼마든지 편파적이어도 또 되는 거고 그게 매력일 수는 있는데 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걸 그대로 즐기는 것 자체가? 그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떠오른 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포스트 트루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진실인지 이제 확인할 길이 어려워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유튜브는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또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정치 시사 콘텐츠와 관련돼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알릴레오를 보면 계속해서 알릴레오를 추천해주고 네. 홍카콜라를 보면 홍카콜라 추천해주는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필터 버블 또는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결국 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심화되다 보면 서로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사회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김 기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사회의 확정 편향이라든지 또는 뭐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문화는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굳이 꼭 크게 문제가 유튜브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유튜브 사용자들이나 그런 게 시청자들을 좀 너무 낮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좀 편향적인 유튜브를 보면서 그 편향성을 알면서도 보거든요. 아, 이쪽 채널에서는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확증 편향이나 이런 걸 좀 악화시키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의외로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의외로 경도돼서 이제 그 한쪽으로만 거기에 이제 빠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체감적으로 제가 뭘 저기 하지 근데 못했는데. 이제 네. 지금 논의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학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와 사실에 관한 영역하고 의견과 가치에 관한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 미디어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레거시 미디어도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자기 가치의 영역이고 의견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뭐 1인 미디어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편파 미디어고 핵사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제 정보와 사실의 영역에서 왜곡과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들의 유통을 방치한다면 이거는 이제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 과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유튜브라는 공간이 그런 사실이나 정보를 왜곡하는 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그냥 주장 차원에서 의견이나 가치를 표방하는 정도로 그냥 편파 미디어로서 뭐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도 두 차원에서 또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 번째로 유튜브 환경을 이제 전체 정보 환경으로 보고 가짜 뉴스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필터링을 해서 얘가 계속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양산한다. 또는 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가짜 계정, 허위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러면은 플랫폼 업체들이 좀 이거를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제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또는 규제를 통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우리가 이런 어떤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규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짜 뉴스 같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새로운 어떤 규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뭐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네. 또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처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에 뭐 가끔씩 가짜뉴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규제책을 만들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는 전 세계에 열려있는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올려서 그 시청자나 구독자들한테 평가받는 공개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아는 사람끼리만 주고받는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저는 유튜브가 그 건전하고 오히려 자정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언뜻 떠오른 건데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 운동을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 가짜 뉴스 네. 그런 게 한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 떠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공공연히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유튜브에서 그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정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신의 한 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한쪽에 이제 조금 치우쳐 있는 분들 그쪽의 멤버들이 주로 있지 뭐 이렇게 그 안에서 활발하게 무슨 얘기가 이루어져서 뭐가 정리가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이건 또 진보 쪽에 그 더 왼쪽에 있는 레디컬한 쪽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고 요 얘기를 좀 연장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어쨌든 뭐 확증 편향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유튜브라는 게 그 확증 편향이 있는 거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인정을 한다라면은 논리적으로는 이제 세를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 거고 네. 또 그 외에 뭐 한겨레나 경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를 뭐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 그 신문을 일컬어서 독극물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 분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마치 레거시에는 전혀 없었던 게 유튜브에 새로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부동층이나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뭐 그런 시각도 그 역시도 그렇다고 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자기 세력끼리 모여서 그 세력을 조금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또 뭐 언론에서 흔히 뭐 부동층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뭐 그 부동층의 실체가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모이는 사람끼리라는 이 문화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유튜브가 이제 단지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우려하는 뭐 그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유튜브를 정확히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당장 이 방송만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그런 심의를 받고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심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특성상 이제 주목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어떤 그 대안적 사실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에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선택을 해서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데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사실과 거짓, 진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두고 이제 판타지 산업을 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선거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주목받아야 되고 또 지지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파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영향 미칠 수 있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거 그 선거 공학적으로 이게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 운동 또는 이런 뭐 설파가 이게 확장성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각 후보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동층들을 붙잡기 위한 채널 전략이 따로 있을 것이고요. 콘텐츠가 따로 있을 것이고 전통적으로 내가 속한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콘텐츠 전략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춤형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집토끼 관리용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 더 많은 그 지지자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집토끼 관리용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의 콘텐츠들을 심어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선거 때는 아예 뭐 확정 편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보들에 대한 정보나 또는 후보의 주장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네. 무작정 투표장에 가가지고 특정 당을 찍는 그런 그 투표 특성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선거에 활용되면서 그런 어떤 깜깜이 선거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최소한 이 후보자가 뭐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는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결국은 그 일단 정보 제공과 관심을 이제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확정 편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선호가 분명한 계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중간층이나 무당층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정치화돼 있고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층이나 아니면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선거는 차라리 그런 어떤 유튜브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대중들과 만날 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인물과 정책 또는 구도들을 잘 설정했을 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투표를 좀 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인물과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제시하느냐. 이제 이걸 뭐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보수 야권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치열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좀 안 나왔던 이제 야당 지지자들도 좀 투표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유튜브는 보수가 좀 우위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맞나요? 검증이 되나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전유물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안적 미디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팟캐스트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당의 전유물처럼 활용이 됐던 게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권 미디어는 여당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반면 야당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안적 미디어를 야당이 많이 활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그때는 또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진보 성향의 대안 언론이 굉장히 그 후원도 많이 받고 또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현상이 유튜브가 그 대세인 시대에 현재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 바뀌면서 그 일종의 정권을 빼앗긴 쪽 지지자들이 유튜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에 좀 몰리는 현상 이런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아마 확실히 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가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들이 있고요. 또 이제 2016년, 17년 그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 언론의 편파 보도로 인해서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도 광화문 집회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그런 집회 현장을 평균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매주. 이분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간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정보와 사실이 왜곡되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로 유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은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가짜 뉴스 대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가짜뉴스라는 용어보다는 네.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허위 조작 정보. 예, 그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디서든 지금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유튜브에서도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이제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렇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의 경우는 그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명예훼손성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문제가 될 때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 해외 사업자이다 보니까 즉각적인 삭제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피해 구제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선거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다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선거법엔 다 예. 이제 저촉이 될 테니까 적용을 받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김 그리고 기자님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랑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합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튜브 사업자나 페이스북 사업자나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체 수질 관리를 요구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규제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같은 경우 EU 집행위원회에서 플랫폼 차원의 규제를 요구하는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실천 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정보에 대한 실천 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으면 필터링을 하시오라는 게 요지예요, 요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정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복해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계정에 대한 표시가, 그다음에 또 건전한 사업자는 이제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어떤 신용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거다 앞으로는. 그래서 빨간색이 점점 짙어지면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좀 패스해도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이거는 내가 아는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정보다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팩트체크 시스템까지 운영을 해서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거짓 정보의 경우에 삭제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뭐 계정을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국내에서도 좀 논의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뭐 좀 말씀 나눈 범주 안에서 그 유권자에게 좀 도움이 될 말씀 한 말씀씩 듣는 걸로 오늘 좀 마무리할까 싶거든요. 요 순서대로 그냥 정 기자님부터.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그 색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 색깔을 구분하는 그 평가의 주체가 누가 될 거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평가를 해버리면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정권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직접적인 규제는 시도하지 않고 있고, 유튜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팩트체크 활성화나 미디어 리터러시, 그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총선이 접어들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팩트체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여기 MBC를 비롯한 그 신뢰도 있는 그 기성 언론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제 떠도는 그런 허위 정보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당신이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이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또는 왜곡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성 언론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기존의 언론이라는 게 선거 때가 되면 그 유권자의 요구를 정치권에 잘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또 유권자들한테 잘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어떤 대립되는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의 어떤 진위 여부를 잘 가려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기존 언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뭐 후보들도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도 생길 거고, 아까 뭐 신의 한수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또 활동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을 텐데, 근데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유튜브 스스로 자체에서 좀 그러는 걸 점점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뭐냐면 이제 요즘 최근에 뭐 조금 화제가 됐던 노란 딱지, 이게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주장의 진위를 자기들이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이거는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영상은 모두 그냥 일괄적으로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수익과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뭐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려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비자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유튜브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 언론도 활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2차 뉴스 채널 또는 그 해설을 해주는 평론 채널을 의존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실은 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가려내줄 만한 이제 추천 채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천 채널이 뭐 신의 한 수가 된다면 또는 알릴레오가 된다면 그런 데를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 시스템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지만 신뢰는 누구나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 마지막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그 정보에 관한 또는 사실에 관한 씨앗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기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 정보들을 이제 취득하고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게 실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갑론을박을 합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뭐가 맞는지 이런 것을 또 감별해 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현재 이 다종다양한 매체가 상존하는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 판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포커스인은 오늘 유튜브와 총선편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저희는 조만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